프랑스, 독일이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가장 큰 타격으로 입는 건 우리나라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현 정권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독자 10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은 전업 투자자고요. 그 어스캠퍼스에서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 제일 중요한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같이 다 통합해서 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오프라인 강연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금리 인하가 사실은 원래 3월달 얘기 나오다가 5월달로 미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9월달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전지 마찬가지고요. 뭐 심지어 AI 반도체도 성장주로 할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사실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건 아마 제약바이오일 것 같은데, 2차전지도 당연히 혜택을 받지만요. 이런 소위 말하는 구조적인 성장주, 외부에서 빚을 들어오거나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본적인 그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적 성장주들한테 금리가 낮은 상황만큼 좋은 상황은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게 늦춰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의 값이니까. 근데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들한테는 미국 돈으로 받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고,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주춤했던 그 외에 사실은 AI 반도체가 스토리로 갔다면 이제 AI 반도체가 숫자가 찍히는 해가 될 거고, AI 반도체 숫자 찍히는 거 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안 반영됐냐는 사실 숫자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숫자가 사실은 사람들의 기대값 업종마다 다 다른데요. 사람들의 기대값 대비 숫자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값은 이만큼인데 숫자가 이만큼 올라온 기업도 있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이만큼인데 숫자가 내려온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고 말하는 건 심플해요. 그러니까 분기별 영업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거든요. 분기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든 늦어지든 계속 수혜를 볼 거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든 늦어지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고, 반도체 철저하게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반도체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 금리 인하 시점 7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점과 맞물려서 나머지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 요 이중항체 플랫폼만 갔다면 그 온기가 뭐 예를 들어 기본적인 숫자가 잘 찍히는 일반 제약사들이 있거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뭐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 쪽으로 확산이 될 거고, 2차 전지도 사실은 뭐 계속 강조드렸던 고속충전 쪽에 대주전자재로만 갔다면 여타 다른 장비나 양극재 단에서도 금리 내려가면 앞으로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도 장비주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소재주 쪽으로 확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결국 실적인데, 실적을 뒷받침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리 가격도 역대급 최고가고, 뭐 그 외에 뭐 알루미늄 가격 여러 가지 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금리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거시경제단에서는 가장 챙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거시경제 챙겨보기보다는 산업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ECB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죠. 그리고 ECB 외에도 뭐 캐나다도 금리를 내렸고 사실 호주 뭐 이렇게 금리를 선반영해서 내린 측면이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오히려 돈의 가치 외에 나머지 실물 가치들 있잖아요. 금융자산의 가치라든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물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이 물가의 가치를 커버를 못 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커버를 못 치니까 물가의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데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돈의 가치를 커버를 못 치는 거를 반증하는 측면이 있고요. 금리 내린 거가 그러면 연속성이 중요한데 ECB가 금리를 계속 인하할 만큼 사실은 미국 경기만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 금리 인하를 이미 유럽 증시 측면에서 상당히 선반영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4월 달부터 유럽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나서 그러면 금리 인하의 정책이 연속성이 중요한 거네.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정치부랑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그 유럽 의회가 결정하는 거고 유럽의 이 재정 관련된 거는 다 정치와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우파 정당이 상당히 우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파 정당이 우세를 띈다는 거는 금리가 됐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됐든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또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주시장이 가장 안 좋은 게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의 대형주 그레놀라스라고 하는 그레놀라스 11이라고 하는 대형 주식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제약회사 두 가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슈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없으면은 글로벌 반도체 공정이 멈춘다고 할 정도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1등 식품기업이죠. 네슬레. 식품기업 중에서 1등이죠. 그다음에 화장품의 글로벌 1등 로레알이 있고요. 프랑스의 사노피라는 제약사가 있죠. 이런 대형주가 주가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금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만약에 주가 하락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연쇄적으로 다른 그 소위 말한 뭐 로슈의 밸류체인 사노피의 밸류체인, 로레알의 밸류체인, 당연히 ASML의 밸류체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프랑스가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조기 총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됐어요. 그 중도 우파 공화당이랑 극우 정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실은 마크롱보다 훨씬 더 정부의 재정 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의 재정 압박에 대해서 만약에 이 극우 정당이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요. 공공지출 확대 때문에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미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이태리 다음으로 재정 상태가 진짜 나빠. 그러니까 GDP 지출이 5%를 초과할 정도로 이태리에서 두 번째로 공공부채가 많은 국가인데 여기서 또 공공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프랑스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뭐 채무불이행 리스크 모라토리엄 리스크까지 빠질 정도로 이미 공공부채가 110%가 초과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 지표를 뭘로 알 수 있냐? 지금 프랑스 10년물 국채랑 독일 10년물 국채랑 최근 들어서 1년 안에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10년물 프랑스 국채가 빠르게 상승했고요. 유로화가 약세가 되겠죠. 유럽의 아주 중요한 국가인 프랑스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이태리, 스페인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유로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강세되죠. 근데 달러가 강세되면 그러면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유럽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 극우 정당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도 우파 공화당이랑 극우 정당 연합에 대응하고자 1차 선거를 조기 총선을 6월 30일 7월 7일 날 2차 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 7월 7일 아직 남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유럽의 선거에서 만약에 우파 영향이 여기서 더 확대되면
유럽 경기가 과거에 어떨 때 상당히 나빴냐면 2016년 브렉시트 때 나빴고요. 2018년 이태리 총선 때 극우 정당이 이기면서 2018년에도 상당히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극우 정당이 되는 거는 우세한 승리로 끝나면 좋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도 사실은 불안해요. 독일도 이 유럽의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3인당이라고 하는 이 현 총리의 반대파죠. 그러니까 울라프 숄츠 총리의 반대파가 극심하게 강해지면서 숄츠 총리에 대한 압박이 조기 퇴진해라. 사회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프랑스 체제처럼 만약에 독일도 조기 총선으로 간다? 독일 증시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프랑스, 독일이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가장 큰 타격으로 입는 건 우리나라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현 정권이 그래도 EU의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고 EU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쪽이었는데 만약에 극우 정당 쪽에서 이 정권을 잡으면 상당히 EU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EU 관련돼서 금리 인하 부분만큼 이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2차 전지 업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친환경 강화하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 선반영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이 태양광하고 소위 말하는 수소 관련주들 조금 반짝하고요. 태양광, 수소 또 뭐 있죠? 풍력 이런 관련주들의 굉장히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전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이 금리 내리는 상황, 그다음에 이 정치 불안, 프랑스 대통령 이 총선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은 서비스도 강한 나라지만 그 서비스 강한 밑바탕 위에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증시, 소위 말하는 나스닥 증시가 강하게 끌고 가는 거는 빅테크가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소프트웨어의 우위를 들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같은 서비스라도 소프트웨어 쪽이라기보다는 뭐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쪽에 더 강하거든요. 또 제약도 강하죠. 유럽이 프랑스에 사노피도 있고 뭐 로슈도 있고. 그런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유럽에 솔직히 말하면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고 독일이 여러 가지 기술의 기계 기술의 강국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이 너무나 얌체같이 유럽한테 자기네들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예를 들면 중국의 BYD나 CAT는 뭐 고션이나 이런 데는 유럽에 엄청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서 중국은 자기네들 자국산 애국심에 뭐 우리나라 제품도 배척했듯이 중국도 유럽의 상당 부분 뭐 BMW 같은 명차라든지 뭐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잘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유럽한테 기술만 빼먹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한 거죠, 유럽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럽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유럽이 이미 지금 중국의 포지션이 너무 커졌는데 그걸 줄이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나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수출 다변화를 한 것처럼 유럽도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유럽은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데 제조업 경쟁력이 EU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이 나왔잖아요. 이유는 잘 사는 유럽 나라나 못 사는 유럽 나라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나가도 이게 연합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는 놈들만 묶어놓으면 그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서 더 유럽이 좋아질 수 있는데 유럽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 그 밑단에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도 약하고 오로지 소위 말하는 이런 문화나 관광에 의존하는 이태리 같은 국가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보면 사실 뭐 제조업 경쟁력도 뭐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띌 만한 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약한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관광을 많이 할 정도로 관광이 엄청나게 그렇게 된 뭐 확장성이 있냐?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관광 쪽 예를 들어 문화 쪽도 오히려 유럽 문화권보다는 이 아시아권 문화가 훨씬 더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유럽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유럽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 어떤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르게 이런 고객사에 대응해서 빠르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이나 빠르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모방하는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들만의 약간 그 유럽인들만의 약간 뭐 콧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측면으로는 아시아권이 훨씬 더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좀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근본적으로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를 위하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만으로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들, 뭐 현대차, 기아차도 대표적인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로 영향을 받았고, 은행주들이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이 KB금융,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그만큼 주주를 위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실망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하드웨어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근데 어떤 산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복합이 되는 건데 특정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전부 뭐 수입을 해오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굉장히 비싼 라이센스를 내거나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껏 하드웨어 엄청 잘 만들어놨는데 삼성을 예를 들면 너무 심플한데 휴대폰 엄청 잘 만들었는데 안에 내부 소프트웨어는 전부 퀄컴 거 쓰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공장 엄청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실제 남겨먹는 게 적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플 공장은 전부 대만의 팍스콘에 다 맡기죠. 소프트웨어만 개발하잖아요. 하드웨어는 다 외주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본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죠. 애플만 그런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우리 언제 때 MS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워드, 엑셀 뭐 20년, 30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게 상당히 좀 그런 거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는 기업들이 마진이 박한 거죠,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그런데 하드웨어를 워낙 잘 하니까 하드웨어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하드웨어를 미국의 수출 비중 포지션을 확 늘려서 미국 수출 비중이 커지고 또 유럽도 수출하고 2차 전지 배터리 미국 수출하고 유럽 수출하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이 다 변화됐잖아요. 반도체랑 2차 전지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요새 아시죠? 엄청난 K푸드 그리고 엄청난 K 화장품 그다음에 K 컬처 심지어 이제 K 미용 의료기기 다 변화되고 있어요.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 저는 하반기 증시가 계속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이 또 좋아졌어요. 6월달 요거 데이터 보시면 이거 따끈따끈한 관세청에서 가져가시면 관세청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6월달 전월 대비 8.5% 6월달 또 수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누계 1월 초부터는 9.7% 올라간 요게 보시면 달러가 100만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57억 달러. 357억 달러 6월달 됐고요. 누적으로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134억 달러. 그러니까 누적으로나 월로나 계속 갱신되고 있죠. 그런데 요 밑에 데이터 보시면 과거랑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보이시나요? 28%에서 30%까지 차지했었어요. 진짜 많이 나갈 땐 33%까지 나갔는데 지금 정확히 반토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상황은 아니죠. 네. 중국이 19.7%로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뭐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그 중국 줄은 거를 미국이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20%입니다. 20%.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입니다. 20%, 20.4%. 유럽이 적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9.3%.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아까 정치적 불안과 금리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불안하면
유럽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에 우리가 타격을 받아요. 그다음 수출 현황인데요. 자동차가 드디어 조금 줄었지만 자동차 역대급이에요. 5월달에 역대급 데이터 찍고 6월달 기준으로도 역대 1위, 2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가 49억 달러에서 올해 73억 달러로 20%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1월달, 6월달 올해 들어서 최초로 전체 수출의 20.4%까지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동차 살짝 소폭 줄었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 데이터 요 0.4%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년 동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 자동차도 현대기아차 지금 엄청나게 잘 팔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현대기아차 수출 비중이 뭐 지금 이미 50% 넘었고 60% 70%까지 이제 가는 마당에 수출 데이터 좋아지면 자동차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